방콕 도심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연이어 마비되면서 태국 전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 오류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교통신호체계 붕괴로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태국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태국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총리의 고백은 무엇이길래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인 여성 분석가의 충격적인 예측이 실현되는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에밀리 코엔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부대표로 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와 통찰력으로 예측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글로벌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태국 정부의 발표를 확인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약을 전격 파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라 생각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태국이 내세운 이유는 한국 기술에 과장된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손을 잡고 스마트시티와 에너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죠. 자료를 분석하던 중 태국 내 언론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인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작지만 강한 나라의 기술력을 무시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MI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꾸준히 지켜봤죠. 그래서 태국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IT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태국은 이 결정으로 인해 1년 안에 기술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 직후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코엔, 당신의 한국 사랑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군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발표장을 나오면서 태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예측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진실은 항상 조용히 드러나니까요. 제 발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비웃는 밈이 돌아다녔고 심지어 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서구 컨설턴트의 근거 없는 위협이라고 비난했어요. 회사 동료들조차 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했죠. 반면 태국은 중국의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화려한 기술 혁신을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방콕 외곽에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전국 에너지 인프라를 중국식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태국 정부의 자랑거리였죠. 태국 총리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기술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은 어땠냐고요?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중동, 남미 국가들과 조용히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만 보였죠.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블로그에 기록했어요. 매일 밤 태국의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 중국 기술의 특징,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을 새우며 태국 내 기술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제 직감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회사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던 날이 기억나네요. 에밀리, 당신의 태국 예측이 우리 아시아 클라이언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견을 밝힌 것뿐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내심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 경력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데이터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실리콘밸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태국의 결정 후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방콕 남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복구 과정에서 중국이 설치한 지능형 전력망에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직감했어요. 다음 주에는 방콕의 교통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동시에 푸른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여러 교차로에서 보고됐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분명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서둘러 기술적 조정 단계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발표했죠.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태국의 새 시스템은 근본적인 호환성과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죠. 그리고 장문의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기술 시스템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생태계와 같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태국의 환경, 사용자 패턴, 기존 인프라와 10년간 조화롭게 진화해왔는데 이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생태계 파괴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기술 전문가들만 제 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다 태국 국립병원의 예약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접근 불가 상태가 됐죠. 병원 관계자는 이전 한국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말을 실수로 언론에 흘렸어요. 태국 내 작은 기술 블로거들이 저의 예측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코엔이 맞았을까? 라는 제목의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초기 적응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 중이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를 만났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엔 씨, 당신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1년이 지난 그날,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심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상 알림이 울렸어요. 태국 남부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중국이 설치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어요. 몇 시간 내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방콕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중환자실 모니터링 장치가 멈췄고 2명의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공공안전망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태국 시민들의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누군가가 파헤친 자료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했던 시스템은 과거 10년간 단 한 건의 심각한 장애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어 사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그들은 태국 측의 관리 능력 부족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죠. 양측 모두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제가 1년 전 미국 IT 포럼에서 했던 발언 영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이 결정으로 인해 1년 안에 기술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예언은 현실이 됐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기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긴급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진행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죠. 이건 마법이 아니라 데이터의 힘입니다. 기술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생태계입니다. 한국 기술은 10년간 태국의 환경과 함께 성장했어요. 이를 갑자기 교체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제 예측이 맞아서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죠. 시스템 붕괴로 인해 실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뢰와 역사가 담긴 생명체와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국 전역에서 시민들의 후회와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우리는 한국을 몰랐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었다는 태국 시민들의 고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기술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의 글이 주목을 받았죠. 그들은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기술적 판단을 왜곡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방콕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쓴 글이 기억에 남네요. 한국 기술의 특별함은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안정성과 현지 적응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것에 눈이 멀어 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공유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태국 사태의 공식적인 논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어요. 미국, 유럽연합, 중동, 중남미 34개국과 기술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갔죠. 특히 한글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보안 시스템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성공이 화려한 마케팅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의 특별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술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은 경쟁국 대비 절반에 불과했어요. 대신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에 2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여러 국가의 기술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한 유럽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태국 내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중국 기업들은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 더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했고 내각 총사퇴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태국의 유명 사업가가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코엔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선택할 때 정치가 아닌 데이터를 봐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분석이 옳았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사람들의 어려움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술 주권과 신뢰의 경제학이었죠. 이번에는 태국의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요인을 파헤치는 내용이었어요. 세계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재협상을 요청한 것은 사태 발생 2달 후였습니다. 대규모 시스템 장애 복구가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이었죠. 태국 총리는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국제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예상외로 담담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들과의 프로젝트로 일정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부드러운 거절이었죠. 태국 정치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이 당연히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CNN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진행자는 물었어요.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요시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결정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수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특히 중동과 남미 시장에서 큰 성장을 보였죠. 그 시기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술은 제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니까요. 태국의 결정은 아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철저해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한편 태국은 시스템 복구를 위해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다양한 기술 표준이 혼합되면서 복구 비용은 당초 예상의 3배에 달했습니다.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됐죠. 제 사무실로 태국 연구원들의 방문이 있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성에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죠. 마치 건강과 같아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요. 태국의 사례는 전 세계 기술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술 선택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난다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는 본래 큰 무대보다 데이터와 분석 뒤에 머무는 것을 선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스위스 다보스에 도착한 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제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주제는 조용한 혁신 기술 신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청중은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지도자들, 기업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었죠. 연단에 섰을 때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장 조용한 기술이 가장 진실했으며 가장 무시당한 기술이 결국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이어서 태국의 사례를, 그리고 한국 기술의 특별함을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제 연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글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자국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영어나 중국어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었죠. 그 결과 지금 한글 기반 시스템은 가장 안정적이고 보안성 높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설이 끝난 후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자국 언어 기반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술 주권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 듯 했죠. 중국 대표가 던진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기술의 성공을 단순히 운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한국은 20년간 꾸준히 기초 연구에 투자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탄탄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결실로 이어진 것이죠. 연설 후 많은 국가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각자 자국의 기술 정책을 제고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중견국가들이 한국식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죠. 화려함보다 신뢰성, 마케팅보다 연구개발,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이라는 원칙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서 다보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요. 화려한 선전과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뢰성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의 본질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 연설이 대서특필됐어요. 제목은 조용한 혁신, 세계를 움직이다였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분석했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에필로그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K디지털 프로젝트 글로벌 총괄 고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과시하는 듯한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목했던 한국 기술의 특징이었죠.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뢰성이요. 서울의 첫 회의에서
한국 기술진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에 대해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싶어 했죠.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결정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약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의 일상, 문화적 맥락, 미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했죠. 이런 접근법이 바로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점이었어요. 태국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스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정치적 책임 논쟁은 계속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호환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울 한강변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은 30년간 기술 개발에 종사했던 은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말했죠. 기술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죠. 그것이 한국 기술의 정신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을 배경으로 짧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어요. 전 세계 기술 포럼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마지막 문장이 기억나네요. 우리가 믿은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진실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요. 진정한 혁신은 화려한 슬로건이나 대대적인 선전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신뢰 속에서 조용히 피어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결국 세상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기술의 본질, 신뢰의 경제학, 그리고 조용한 혁신의 힘에 대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기억한다면 기술은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라 자부하던 인류학 교수가 딸의 변화를 통해 마주한 새로운 현실, 그리고 그녀의 20년간 쌓아온 학문적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적 우월감이 도전받고 있는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문화는 흐름이 아닌 계층이 있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와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강당에서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강의를 이어갔죠. 제 이름은 클레어 리빙스턴,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문화인류학과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며 글로벌 문화 전이와 정체성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구 문명이 동양 문화보다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개방성과 진보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교수 몇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에서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었고, 특히 서구 문화의 확산과 영향력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다음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시아 지역 문화 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장은 꽤 두꺼웠지만 한국 부분은 얇기 그지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는 연구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서구 문화와 일본 문화의 혼합에 경제 성장이 더해진 복제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 딸 조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16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조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앤은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춘기라 조금 말수가 줄었지만
그건 모든 10대들이 겪는 과정이라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낯선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조앤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복도를 지나 조앤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조앤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조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음악 듣고 있었니?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아, 그냥 새로 알게 된 노래예요. 조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논문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그 낯선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아시아 언어 같은데. 일본어는 아니었어요. 중국어도 아니고. 설마 한국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조앤이 왜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단순한 호기심일 테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문화, 인류학자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주말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가끔 들어보면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조앤의 방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보게 되었는데 벽에 낯선 얼굴들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남성들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 분명 미국인이 아니었죠. 용기를 내어 조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고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문자들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도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조앤, 너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조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K-팝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져요. 왜 하필 한국이야?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학자적인 판단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야기와 감정, 가치가 있어요. 엄마는 모든 걸 학문적 가치로만 판단하시네요. 조앤, 엄마는 그저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실용적인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더 도움될 거야. 엄마는 언제부터 감정 없는 계산기였어요? 조앤의 날카로운 반박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감정 없는 계산기. 학문적 객관성을 중시해온 내게 꽤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 인류학자로서 이 현상이 단순한 10대의 변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징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캠퍼스 카페에서 중국문화학과의 리처드 쿼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처드는 20년 넘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왔으며 베이징 대학에서 연구한 경력도 있는 석학이었죠. 리처드, 혹시 최근 학생들의 아시아 문화 선호도에 변화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더니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서 중국어 수업 수강생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줄었어요. 반면에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재촉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정원이 늘 초과돼서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다더군요. 믿기 어렵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언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라니. 리처드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주관적 인상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나였기에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지난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는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 드라마, 영화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한국 드라마, 음악, 뷰티, 음식 관련 키워드가 검색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혁신, 감성, 스타일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권력, 개인주의, 소비와 같은 단어와 연관성이 높았어요. 이 데이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구 중심의 문화 우월성이라는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앤의 한국 문화 열정이 단순한 일시적 취향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가치관 변화인지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조앤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조앤, 잠깐 얘기 좀 할까?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앤은 재생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한국 문화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니? 솔직히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이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가치, 노력, 존중과 같은 전통적 가치가 살아있어요. 모순 같지만 그게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런 가치는 다른 문화에도 있잖아.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은 그런 가치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해요. 억압적이거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외국어 문화제에서 한국어 낭송 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도와주실래요, 엄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왔으면서 정작 내 딸의 선택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제야 나 자신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엄마는 한국어를 모르잖아. 괜찮아요. 엄마의 지지만 있으면 돼요. 조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누가 강대국이냐 보다 누가 더 많은 감동을 전달하느냐의 시대예요. 처음에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앤의 미소를 보며 조금씩 그 뜻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오면서 조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국 드라마를 봤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몰입의 수준이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들렸고 캠퍼스 카페의 메뉴판에도 불고기 샌드위치, 김치 타코와 같은 퓨전 음식이 추가되었죠. 심지어 대학 신문에는 한류 열풍, 스탠퍼드를 강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과거라면 당연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나 일본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서구 중심의 문화적 관점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한 시점인 걸까요? 문화 인류학자로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앤이 드디어 외국어 문화제에서 낭송할 한국시를 완성했다며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앤의 낭송을 들었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리듬감과 억양의 감정이 실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낭송이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엄마? 아름답게 들렸어. 뜻은 모르겠지만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는 떨어진 꽃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LA 코리아타운에 가보고 싶어요. 문화제 끝나고 같이 가볼래요? 조앤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아내 학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이 현상을 가까이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딸의 한국 문화 집착이 더 깊어질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조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구나. 조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과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심리적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전문가라는 자만심으로 조앤의 관심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앤은 계속해서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가사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멜로디가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이질감이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미국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학자로서는 흥미로웠지만 미국인으로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여기예요. 조앤이 신나게 외치며 한 식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이 다양한 인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이곳은 한국식 치킨으로 유명해요. 미국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편안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 치킨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바삭한 튀김옷과 다양한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고 생맥주와의 조합도 완벽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엄마, 어때요? 조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조앤은 나를 화장품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조앤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내 딸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우리는 한국 서적으로 가득한 서점,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팬 모임이 열리고 있는 카페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어떤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저 백인 여성은 한국 드라마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조앤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인이 아시아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전파하는 현상은 새로웠거든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나 이국적인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고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오래된 편견과 달리 한국 음식은 풍부한 맛과 다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이 깨지는 느낌이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너무 달라. 코리아타운 방문 이후 내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식사할 때는 코리아타운에서 맛본 음식이 생각났죠. 무엇보다 조앤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 드라마 한 편만 같이 볼래요? 어느 저녁, 조앤이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논문 검토해야 한다며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였는데 놀랍게도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이 보편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문화인류학자로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드러났고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재미있죠? 드라마가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구나.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화려한 외형 속에 가치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조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리처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 나도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중국 한국 문화 비교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요. 이미 학과장의 승인을 받았죠. 정말요? 대단한 결정이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리처드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문화의 유동성과 변화를 강조해왔으면서 정작 내 자신은 고정된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서구 중심의, 더 정확히는 나 중심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어플 좀 알려줄래? 나도 기본적인 건 배워보고 싶어. 조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어를? 그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앤은 행복한 표정으로 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자기 전에 15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죠. 발음이 서툴러 조앤이 웃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과 교수 회의에서도 변화된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몇몇 동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한류 현상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과거라면 더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라고 조언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함께 연구해보죠. 내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학문적 우월감이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앤이 있었죠. 조앤의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조앤의 모습에 어머니로서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쓴 책과 논문들보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뭔가에 몰입하는 딸의 모습이 더 값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제 당일, 대학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노래와 시 낭송, 춤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죠. 조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조앤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조앤이 낭송을 시작했고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억양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전해져 왔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조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조앤. 공연이 끝나고 만난 조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응원해 주셔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다음 주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이라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스탠퍼드 인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귀고 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내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학자로서는 문화 간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서는 다른 시각이 있었죠.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심 긴장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 문화적 차이는 어떨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달리 매우 예의 바르고 지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조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반가워요. 가능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지적 깊이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패션 등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K-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파되고 있어요. 지훈의 설명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연구해온 문화전이 이론과도 맞닿아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가족문화, 교육 시스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역시 서구 문화의 특성과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교수님의 책 문화의 수렴과 확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장은 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 책을 읽었다니, 그것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훈은 능숙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조앤과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세계, 문화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지훈과의 만남 이후 내 안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사례를 더 많이 포함시켰고 글로벌 문화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조앤과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특별 강의로 글로벌 문화 변동 한류와 그 영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논문, 책,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조앤은 기꺼이 도움을 줬고 때로는 내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글로벌 문화 변동 강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어요.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고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슬라이드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과 K-팝 공연 사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문화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와 의미의 체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흐름을 소비하거나 지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앤에게 강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가 변화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조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조앤. 엄마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함께 보던 한국어 회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조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 조앤이 칭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날, 조앤의 방에서 들려온 낯선 음악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 음악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언어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새 책의 제목을 적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물결 동서양 경계를 넘어서. 이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니 세상은 더욱 넓고 다채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한때는 별 관심도 없던 작은 나라였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나는 이제 그 힘을 존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조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